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느냐를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돈을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를 봐야 하는 V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연준은 뒤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규제가 풀린 민간은행들이 채운다. 규제라는 댐이 무너지면서 갇혀있던 민간의 거대 자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슈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실적 충격, 그리고 최근 엔스로픽이 불러온 AI 업계의 파장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시장의 돈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유동성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단서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2기가 그리고 있는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해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 꽂히게 될지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그 직후 시장 반응 기억하시죠? 국채 금리는 튀었고 나스닥은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워시는 과거 연준이사 시절부터 돈 풀기는 위험하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인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데 큰 의심이 없다. 심지어 자기가 뽑은 워시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고까지 덧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한쪽에서는 돈줄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대통령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상식적으로 긴축과 금리 인하는 같이 가기 힘든 조합입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밟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죠. 시장은 지금 이 모순 앞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 질문만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워시 뒤에 숨어있는 더 구체적인 설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바로 연준이사 스티븐 미란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연준이사 스티븐 미란이 그동안 던져온 메시지들을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월 3일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금리를 100bp 이상 내려야 한다. 규제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비둘기파 같습니다. 시장이 환호할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불과 몇 달 전에 제시했던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죠. 규제가 완화된다면 연준은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출 필요가 없다. 자, 이 두 발언을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금리는 내린다. 하지만 돈은 계속 빨아들인다. 앞뒤가 안 맞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연준이 빠지는 자리를 규제가 풀린 민간은행들이 채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경제팀과 워시가 공유하고 있는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QT를 단순히 연준이 채권을 팔아치우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QT를 하면 시장 유동성이 말라버리고 금리가 튀어오를 거라고 걱정하죠.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미란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리는 그림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베센트 장관은 작년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정부 지출 중독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민간 은행이 대출을 늘려서 성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꽉 막혀있는 은행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은행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주면 은행들은 남는 현금으로 국채를 더 사들일 여력이 생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QT를 해서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때 그 물량을 민간은행이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대차 대조표를 줄여도 시장이 발작하지 않게 만드는 충격 흡수 장치를 깐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9년 9월 연준이 QT를 하다가 단기자금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준은 지중금이 너무 부족했다고 인정했죠. 케빈 워시와 스티븐 미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식하게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된 QT를 하겠다는 겁니다. 연준의 공식 문서를 보면 QT는 월별 상한을 씌워서 진행됩니다. 워시 체제의 연준은 이 캡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할 겁니다.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만큼만, 즉 은행 규제가 완화되어 민간이 흡수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QT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단순한 돈 풀기나 돈 쪼이기라는 이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건 정부의 돈과 연준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와 워시 그리고 미란이 그리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공을 민간으로 넘기려 하는 거죠. 워시 지명으로 인한 공포,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이 모든 노이즈를 뚫고 보면 하나의 결론이 보입니다. 연준은 뒤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규제가 풀린 민간은행들이 채운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노믹스 2.0의 진짜 설계도이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할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은행이 돈을 풀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경제를 살린다는 걸까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성장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재정 지출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는 이걸 멈추고 그 성장의 엔진을 민간 지출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는 식을 수밖에 없는데 베센트는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구매력의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 스스로 돈이 돌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동성 방정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의 힘은 단순히 돈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느냐, 즉 유통 속도가 곱해져야 진짜 유동성이 됩니다. 지난 10년은 애매 시대였습니다. 돈이 안 도니까 연준이 미친 듯이 돈을 찍어 억지로 경기를 부양했죠.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M은 늘리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천천히 줄이겠다. 대신 V를 미친 듯이 높이겠다. 베센트와 미란 이사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돈의 양이 그대로여도 그 돈이 은행과 기업 사이를 1년에 10번 돌던 게 20번 돌게 되면 시장이 느끼는 유동성은 2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돈 안 찍고 성장하기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정부가 강제로 돈을 빨리 쓰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건 딱 하나, 신용 창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이죠. 누군가 은행에서 100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90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돈은 복사되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 과정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규제 때문이죠. 베센트는 FSOC의 기능을 규제 강화해서 성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나 유동성 규제 때문에 쌓아만 두고 있던 돈을 이제 밖으로 풀 수 있게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파월 의장과 그토록 싸웠던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트럼프는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서민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연준이 쥐고 있는 규제의 끈을 놓아야 했던 거죠. 결국 베센트의 디톡스는 정부가 링거를 꽂아주는 걸 멈추고 민간은행이라는 심장이 스스로 피를 빨리 돌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느냐를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돈을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를 봐야 하는 V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구상대로라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라는 댐이 무너지면서 갇혀있던 민간의 거대 자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채의 증가가 아닙니다. 죽어있던 돈이 살아있는 돈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갈까?
많은 투자자들은 이 돈이 곧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가진 종목의 주가를 띄워줄 것이라고 기대할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그들이 실체도 없는 밈 주식이나 위험한 자산에 돈을 빌려줄까요? 절대 아니죠. 은행이 돈을 풀 때는 반드시 확인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망해도 건질 수 있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가? 둘째,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확실한 고객이 있는가? 이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유일한 산업,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그곳이 바로 AI 인프라와 에너지입니다. 월가의 거대 자금, 특히 은행 대출 형태의 자금이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길에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규모, 수요, 담보, 그리고 명분입니다. 지금 이 4가지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은행이 푼 돈은 단위가 큽니다. 조그만 스타트업 사무실 빌리는 정도로는 이 유동성을 다 받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수십조 원 단위의 돈을 한꺼번에 들이부어야 하는 곳, 바로 AI 데이터 센터죠. 둘째, 수요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봤는데 공실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사려고 줄을 서듯 완성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건물만 지으면 빅테크가 10년 계약하겠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대출 보증 수표는 없습니다. 셋째, 담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은 망하면 남는 게 없지만 인프라는 다릅니다. 땅이 남고 건물이 남고 고가의 장비가 남습니다. 은행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 자산입니다. 규제 완화로 풀린 자금은 본능적으로 이런 실물 자산을 찾아갑니다. 넷째, 명분입니다. 트럼프 2기 핵심 기조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AI 패권 유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까는 것은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인허가가 빨라지고 세금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결국 공식에서 속도를 높이는 주체인 은행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가장 대규모로 돈을 쓸 수 있는 타깃이 바로 이 물리적 인프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비스로 돈을 벌기도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먼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19세기 골드러시와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말이죠. 지금의 곡괭이는 바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을 납품하고 그리고 이 거대한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은행에서 풀려난 유동성은 바로 이 곡괭이 기업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이야기였습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주유소를 세우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될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한 진짜 목적은 단순히 빅테크 기업 돈 벌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위에서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영구화하려는 더 큰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야망을 실현할 도구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야 하는데 동시에 막대한 국가부채 때문에 달러 가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바로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준의 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연준에게 지폐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놀랍게도 부채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CIC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CIC가 연준 입장에서 아주 성가신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이돈을 많이 쓸수록 연준의 부채 항목인 CIC가 커지고 이는 은행들이 대출 재원으로 써야 할 지급준비금을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는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종이돈을 덜 쓰게 만들어서 이 비효율적인 CIC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여기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달러의 디지털화, 즉 스테이블 코인일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종이 달러 대신 스마트폰 속에 디지털 달러를 쓰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 연준의 CIC 증가 압력은 줄어들고 통화 관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럼 그 디지털 달러를 누가 발행하게 할 것인가? 은행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민간 테크 기업에게 맡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안전한 은행이 발행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략적 효용성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예금의 토큰화입니다. 원래 은행 장부에 있던 예금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죠. 즉, 이미 미국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을 좀 더 편하게 쓰게 만드는 내수용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와 연준이 진짜 원하는 건 해외에 떠도는 글로벌 달러 수요를 미국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테더나 서클 같은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들의 고객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 화폐가 불안한 아르헨티나의 상인, 달러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제3세계국의 국민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로컬 화폐를 팔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달러 수요가 블랙홀처럼 흡수됩니다. 은행형 코인이 미국 내의 자금을 돌리는 것이라면 비은행 코인은 미국 밖의 자금을 빨아들여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강제로 주입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아들인 돈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국제결제은행과 연준의 연구 보고서들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단기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매수 수요가 폭발한다. 지금 미국 정부는 빚이 많아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큰손들은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물량을 받아줄까요? 이때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돈을 모아 미국 정부의 빚을 갚아주는 거대한 자금 조달 창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키우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규제만 잘 지켜라. 그리고 얌전히 미국 국채만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 사업을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의 새로운 선봉장으로 인정해 주겠다. 네, 미국은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준이 모든 것을 떠안고 돈을 뿌리는 비효율적인 큰 정부 시대는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본이 인프라를 짓고 민간의 기술이 국채를 소화하게 만드는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